우리가 맨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 로봇 있잖아요? 우리 삶을 바꿔줄 거다, 이 약속. 와, 진짜 수십 년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봇의 시대가 왜 드디어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로봇 공학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결정적으로 바뀐 걸까요? 그동안 무역 박람회에서 보던 화려한 로봇쇼랑 실제 공장 모습 사이에는 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춤추는 휴머노이드가 나올 것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그냥 바퀴 달린 상자 수준이었죠.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로봇 공학이 더 이상 비싸기만 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풀 수 있는 데이터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데이터 선순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똑똑해지니까 더 많은 로봇을 현장에 내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로봇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시 모아와요. 그럼 그 데이터로 AI는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 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이 왜 그렇게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이 막 만능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반복적인 일 하나만 아주 잘 해내도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아무리 똑똑한 AI라는 두뇌가 준비됐다고 해도 몸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결국 로봇은 현실 세계에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몸을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디자인학적인 퍼즐을 한번 풀어보죠.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공급망, 특히 휘토류 문제입니다. 이게 로봇의 필수 재료인데 지금 전 세계 휘토류 가공의 무려 85%를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이죠. 심각한 병목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한 해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석유랑 가스 산업이에요. 좀 뜬금없죠? 근데 들어보시면 말이 돼요. 이 산업이 원래 대규모로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그 노하우가 히토류 문제를 푸는 완벽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닌가요? 하드웨어의 또 다른 핵심, 바로 액추에이터. 그 중에서도 감속기라는 초정밀 부품입니다. 로봇의 관절 같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몇몇 대기업들이 거의 독점해온 시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해법이 그 비싸고 완벽한 일본 부품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해도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충분히 좋은 하드웨어면 된다는 깨달음. 마치 예전엔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한 명이 해내니까 모두가 따라한 것처럼요. 중국이 바로 그 충분히 좋은 감속기라는 장벽을 이미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충분히 좋은 하드웨어와 엄청나게 똑똑한 소프트웨어의 만남. 이 조합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비용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로봇 경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로봇의 가격을 생각하실 때는요, 자동차가 아니라 아이폰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부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폰처럼 대량 생산된 표준 부품들을 훨씬 적은 원자재로 착착 조립하는 방식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결국 최소 기능 로봇, 줄여서 MVR의 등장을 이끌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딱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로봇이죠. 바로 이 MVR이 앞으로 기업들의 로봇 도입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변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정책적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이 로봇을 사면 그 비용 100% 전부를 첫 해에 세금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안 살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저렴하고 똑똑한 로봇들이 대규모로 깔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분석하는 자료에서는 이걸 마지막 오프쇼링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겼잖아요. 이제는 그 노동력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봇에게 아웃소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거대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디플레이션의 물결입니다. 즉, 물건값이 계속 싸지는 거죠. 물론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돌봄 서비스나 제조업이 부활하는 엄청난 기회, 즉 약속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위험도 분명히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세웁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그 남는 시간을 과연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자료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을 보여주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조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득 당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손이 너무나 매끈해져 있는 거죠. 굳은 살 하나 없이요. 당신이 평생 무언가를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노동의 고됨에서 해방된 미래가 어쩌면 우리 삶에 의미를 주던 그 모든 분투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버릴 수 있다는 좀 섬뜩한 경고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로봇이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건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것인지 그건 기술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